여러분, 오늘 발달심리 13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년기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우리 이제 한 그 단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발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도 발달심리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다음 주까지 하면. 오늘 목차는 신체 변화, 인지 변화 보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에 직업 발달과 직업 전환 보고, 성격과 사회성 발달, 가족 생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주차를 좀 복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 481쪽 펴주시고, 여기 보면은 오늘 목차랑 거의 비슷한 순서로 성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성년기의 신체 발달에 있어서는 이때는 어떤 모든 신체적인 성장과 성숙이 거의 완성되고, 뭔가 가장 신체 발달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성년기죠. 그래서 이때는 뭔가 절정에 다른 상태에서 조금씩 감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이라던가 신체의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고, 외모의 변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 좀 쭉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로 넘어가면 이때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뭐를 배웠냐면, 성인기에 어떤 사람의 지능이 더 감소하는가 아니면 유지가 되는가, 요게 이제 또 인지 발달에서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이때는 피아제가 청년과 성인의 인지적인 부분에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것과 다르게 그 다음 단계를 주장한 학자들의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495쪽에 보면 표로 정리가 돼 있죠.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적 사고 이후에 성년기의 다른 단계, 학자마다 주장하는 다른 단계가 있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인기의 지능 검사에서 중요한 개념은 결정성 지능이랑 유동성 지능 배웠던 거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지능의 성차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창의성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창의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세 번째 직업 발달로 가면 이제 직업 발달 이론들이 몇 가지 나와요. 그래서 절충 이론 얘기가 됐었고, 자아 개념 이론, 성격 유형 이론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됐었고, 이제 중요한 진로 이론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가. 왜냐면 성년기는 직업을 제대로 이제 전일제 직업을 처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이라던가 사회 계층 이런 것들, 그리고 직업 만족도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중년기보다는 직업 만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배웠고, 그럼 오늘은 중년기니까 직업 발달에서 직업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를 같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던가 역할 갈등, 역할 과부하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챕터 성격과 사회 발달에서는 성격이 안정적이냐 변화가 있는 거냐, 이것도 이 성격에서 되게 중요한 쟁점인 거죠. 성격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특성 모델의 연구들에서 나타났는데, 이제 이 특성 모델이라는 거는 5가지 성격 오요인을 얘기했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죠.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수능성, 성실성 이렇게 해서 5가지 오요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격이 변화한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에릭슨이랑 또 에릭슨의 그 이론의 토대로 그 중간에 경력 강화 단계를 넣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레빈슨의 성년기 발달 단계, 이 발달 단계 5년마다 이렇게 잘라서 발달 단계 있었던 거 얘기했고, 그리고 융의 성인기 발달 단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사고가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성역할, 마른 목골로 성역할 변화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생활.
가족 생활에서는 이제 사랑 그리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이게 성년기에 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고 뭐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뭐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족 구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늘 거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은 중년기고요. 이건 일정인데 우리 이제 다음 주 6월 15일 노년기까지 하면 기말고사 보고 끝이네요. 네. 그래서 중년기를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저는 뭐 나이를 사실 공개하는 게 별로 스스로 좀 민망하지만 제가 지금 네, 39살이라서 저는 이제 거의 중년기에 다 왔기 때문에 이 중년기 챕터를 읽는 게 뭔가 약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년기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1900년대에는 세계 인구 평균 수명이 47세였대요. 이거 사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39인데 옛날 같으면 제가 8년 후가 평균 수명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주로 평균 수명을 뭐 주로 80세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100세 인생, 뭐 100세 인생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꽤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1900년대였다면 저는 곧 이제 뭔가 내 수명이 10년 안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걸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가 대략 40세에서 65세의 중년기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중년기 단계는 요 나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년기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20대 때라던가 10대 때 혹은 30대 초반까지도 중년기인 분들을 봤을 때 뭔가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좀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중년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황금기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원래는 사실 뭐 40이 될 때 좀 심리적으로 혼란이나 갈등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40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었어요. 뭔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열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중년기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이게 황금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바꾸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체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신체 외적인 변화로는 피부와 모발이 얘기가 됩니다. 뭐 중년기의 피부는 어떤 얘기를 할지 너무 사실 짐작이 되죠. 네. 여기 제가 사진을 가져온 분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주름이 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되게 아름다운 분인 것 같아요. 네. 주름이나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뭐 이상해 보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외선을 좀 차단해 주는 게 필요하고 이제 표피가 얇아지고 평평해지고 콜라겐이나 탄력소 섬유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콜라겐을 많이 먹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요때 중년기에는 그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보다 피부가 손상이 되고 쉽게 잘 안 낫고요. 그리고 이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 가장자리, 입, 이마, 목 부위에 주름이 이전보다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턱도 처지고 눈 아래도 거무스름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피지선하고 땀샘에서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피지 분비가 감소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게 되고 땀샘의 크기나 수, 기능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노년기에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발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요때 이제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이분은 뭐 금발이라서 사실
예시가 적절하진 않은데, 모발의 색깔은 멜라닌 세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까만색 모발, 한국인의 경우에, 동양인의 경우에 까만색 머리카락이죠. 근데 이제 흰 머리카락은 색소 생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50세쯤부터 흰 머리카락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의 탈모와 여성의 탈모가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남성 탈모증은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유전적인 영향이 크죠. 그리고 이렇게 이마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가 점점 빠지는 M자 형태로 시작해서 점점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야 되나? 네. 교재 대머리의 진행 모습까지 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늦게 머리가 빠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유전적인 영향이라서 뭐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정수리와 앞머리 쪽 부분부터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적 변화를 얘기했고, 이제 내적 변화인데요. 내적 변화는 신체 내부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일단 심장 혈관 계통의 변화, 그리고 신경 계통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심장 쪽 관련해서는 심장의 조직이 중년기가 되면 좀 딱딱해지고 탄력성도 감소하고 심박력이나 혈액량도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30세 기준으로 100%라고 했을 때 50세의 심장 기능은 80% 정도로 떨어지고요. 80세가 되면 70% 정도로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연에 좀 방지하고 이렇게 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년기에는 또 혈압이 증가하고 동맥경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심장 혈관 계통의 건강에 유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신경계통은 이제 신경 자극 우리가 전달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그게 이제 일생 동안에 10%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데 50세까지 5%가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가 손실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대뇌 피질이나 전두엽 부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뇌의 무게가 감소하고 이런 신경계통에 뭔가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정신착란이라던가 치매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변화로는 호흡기 쪽이랑 근육이랑 관절 부분을 볼 거예요. 호흡기는 중년기 어떻게 변하냐? 호흡 능력이 75%로 감소하게 되고요. 폐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흉곽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곽이 딱딱해지고 가슴이 이렇게 숨 쉴 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 근육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호흡의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근육과 관절 보면 근육 조직은 50세 후에 급격하게 상실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때 특히 더 적절한 운동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근육이 아무래도 상실되면서 힘도 감소될 거고 특히 등이나 다리 쪽 근육의 힘이 약화되고요. 그래서 한국 여성을 보면 40대에 근력 쇠퇴가 많이 나타나고 남성은 50대에 근육 감퇴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좀 뭐 반가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진짜로 좀 꾸준하게 노력하고 운동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죠. 네. 일단 뭔가 감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 시간이라던가 반응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없고 더 천천히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이유는 일단 나이가 많아지면서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처리하는 속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신경잡음이라는 게 일어나요. 신경잡음. 신경잡음이라는 거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신경세포가 막 일정한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경잡음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다 보면 반응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감각 기능, 시각, 그리고 청각, 미각, 후각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면 아무래도 시각의 변화가 좀 제일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40
40세 이상 지나고 50세 되고 이러면서 노안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두운 걸 보는 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밝은 곳을 선호하게 되고 멀리 있는 걸 잘 보게 되고요. 그리고 50세의 수정체 능력은 20대의 6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저하하게 된다. 네. 청각은 고음을 잘 못 듣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고주파수 쪽만 잘 못 듣다가 갈수록 이제 모든 주파수로 확대가 되고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2배 일찍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기능이 저하된다. 청력의 손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 활동을 제한한다. 아무래도 그쵸? 얘기가 잘 안 들리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미각이나 후각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시각이나 청각만큼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중년기에는 후각이나 미각이 점차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감각 그 기능의 변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년기에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생식 및 성적 능력의 변화인데 이때 우리가 갱년기가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라는 말은 사실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갱년기랑 남성의 갱년기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여성의 갱년기 살펴보면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 폐경과 함께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겪는 대략 한 2에서 5년 정도의 시기를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폐경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폐경이 뭐냐면 여성이 배란과 월경을 그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게 멈추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계속해서 정자를 생산할 수 있지만 여성은 내가 이제 태어날 때 고정된 숫자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경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난자 배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월경이 시작한 지 3, 40년이 지나면 내가 이제 가지고 태어난 난자를 거의 다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경 시기가 되면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유방이 덜 단단하게 되고 자궁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감소하고 그리고 분비물이 적어지면서 성교 시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폐경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도 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번혈증, 가벼운 우울증, 일시적인 정서 불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한 10% 정도는 심각한 우울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얘기되는 걸 보면 기존에 심리적으로 좀 취약했던 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그 영향을 안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 분노, 스트레스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고 또 폐경을 한다고 해서 생활이 변하거나 성적 관심이나 성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거나 이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경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던가 선입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뭐가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 갱년기 폐경 증상을 보면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재에 563쪽에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혈증이라는 거는 폐경 전 단계에 많은 여자분들이 번혈증을 경험을 하는데 대체로 머리나 상반신에서 이렇게 열감이 느껴지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어떤 신체 부위의 온도가 1도에서 7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밤에 이런 번혈증 증상이 나타나면 잠을 좀 자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상실, 그래서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변덕이 생길 수도 있대요. 네, 읽어보시고 그리고 피부 건조, 이제 에스트로겐이 폐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소하게 되니까
그러면 콜라겐 감소로 이어지고 피부 탄력이 줄고 주름살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뼈의 상실. 이때 이제 골밀도가 감소하게 돼서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뼈와 관련된 음식을 섭취를 되게 신경 써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주기 불순. 이제 폐경 전 단계에 생리주기가 막 짧아질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고 과다출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건조증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실금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광을 떠받치던 질벽이 약해지면서 소변 조절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남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남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자 생산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갖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갱년기 시기가 되면 수정 능력이라던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빈도라던가 이런 게 줄어들게 되고 발기불능되는 증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자의 수나 정자의 활동성은 성년기에 비해서는 감소를 하게 되고 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분비도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발음이 저 이렇게 어렵지? 테스토스테론. 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근육 조직이 손실이 일어나고 심장 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또 요거는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성의 갱년기 시기에 일어나는 일로 전립선 비대, 이것도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전립선이 비대해지기 쉬운데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소변을 보는 게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남성의 갱년기는 여성보다는 이제 10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년기 남성의 한 5% 정도는 이런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우울증, 피로, 성적인 무력감, 발기불능, 신체적 이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증상을 보면 일단 남성분들 갱년기에서는 심리적인 증상으로 기억력이 자꾸 감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하고 초조해지고 의욕이 감소하고 귀찮고 짜증이 잘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혈관 운동성 증상으로는 식은땀이 잘 나고 얼굴이 막 화끈거릴 때가 있고 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횟수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신체 증상은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근육량이나 힘이 떨어지고 뼈마디가 쑤시고 약해지고 가슴이 여자처럼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염이 잘 안 자라고 털이 적어진다거나 아랫배가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증상도 성욕이 감소하고 발기가 잘 안 되고 오르가즘이 도달이 잘 어렵고 사정액이 적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갱년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때는 이제 중년기는 성년기에 비해서는 어떤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중년기인 것 같은데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본 그런 질병들이죠. 이거랑 뒤에 이제 당뇨, 대사증후군, 암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교재에는 비만도 있는데 비만은 성년기나 그 앞에서도 얘기됐던 거라서 이제 고혈압은 수단계 장애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중요한 신체 기관에 파손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심장병, 뇌졸중, 신장기능 부전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은 중년기에 심장이 수축할 때 혈압이랑 확장할 때 혈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축기에 혈압이 증가하는 거고 그 이유는 소동맥의 직경이 소동맥이 얇아지는 거죠. 직경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수축 시에 혈압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뭐 유전도 있을 수 있고 염분을 과다 섭취하거나 비만,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거나 지나친 음주 이런 것들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동맥경화인데요. 요 그림이 이제 혈관벽에 이렇게 쌓여 있는 뭐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플라크라는 어떤 뭐 지질,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혈관벽에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콜레스테롤이 서로 응집해서 부착되고 그러다 보면서 동맥경화반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맥경화가 이제 생기면 위험한 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로 나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음식을 섭취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심장 질환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심장 발작이 있고요. 이거 되게 우리 무섭죠. 심장 발작. 협심증 그리고 충혈성 심부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발작은 혈액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경우에 이제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장 근육, 이걸 심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괴사하는 걸 우리가 주로 많이 들어본 말이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이 심근이 괴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죠. 동맥경화가 이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왜냐면 동맥경화되면 당연히 혈액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죠? 네, 우리가 무슨 의학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되게 자세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협심증은 심장 근육 일부의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네, 가슴 부위에 통증이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출혈성 심부전. 이렇게 발음이 더 어려워. 출혈성이 아니라 충혈성 심부전. 요거는 뭐냐면 혈액을 이제 방출을 심장에서 또 하잖아요. 이제 그게 장애가 나타나는 게 충혈성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뭐 신체에서 안 중요한 부위는 없지만 그래도 심장만큼 중요한 게 없죠. 혈관 그 혈액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장의 건강에도 우리가 유의를 좀 해서 여기 교재에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방법이 나오긴 했어요. 뭐 금연,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 뭐 음식 건강하게 먹기, 술 적게 먹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서히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대사증후군, 암 이렇게 나오는데 당뇨병도 사실 되게 무서운 질병이죠. 네,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요.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네, 혈당 조절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이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부족하니까. 이제 당뇨병은 1형, 2형으로 나뉘는데요. 1형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어릴 때 발병하는 경우. 2형은 뭐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중년기에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의하지 않으면 중년기에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다일소라는 게 이제 당뇨병의 특징인데요. 다음, 다뇨, 다식, 체중 감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갈증이 자꾸 느껴져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소변량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식욕이 왕성해져서 많이 먹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체중이 계속 감소하게 된다는 그런 3다일소의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이 무서워요. 당뇨병은. 이 합병증이 되게 무서운데 고혈압, 뇌졸중, 치주질환,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궤저 이런 무서운 그런 합병증을 가지고 있고요. 치료는 경구 혈당 강화제를 처방하거나 인슐린을
이제 주사를 맞기도 하죠. 인슐린 요법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당뇨병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이런 심뇌혈관 질환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 요인 원인들을 다 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나와요. 암은 뭐 워낙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봤고 익숙하게 좀 얘기를 들었고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죠. 네. 암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해서 퍼져나가는 거. 이게 이제 암인데, 암이 퍼지는 게 좀 멈춰지지가 않으면, 네, 사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되게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지만 뭐 조기에 발견을 하면 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암은 암 종류가 네 가지인데 암종, 육종, 림프종, 백혈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교재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악성 종양이 암으로 변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암 발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남성은 이 교재랑은 약간 통계가 다르긴 해요. 네. 어쨌든 비슷합니다. 남성은 위, 폐, 대장 그리고 전립선, 간 이쪽에 암에 걸릴 위험이 높고 여성은 유방암 제일 많고 갑상선, 대장, 위 이렇게 암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그 신체 변화까지 얘기했고 인지 변화로 좀 넘어갈게요. 인지 변화는 여러분들 그 중년기에 가까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음식을 꺼내려고 열었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넣으려고 열었나?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답답하죠. 근데 저도 요새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딱 켰어요. 켰는데 내가 뭐 하려고 켰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하루에도 한두 번씩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약간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년기 인지 변화는 이제 이런 기억 감퇴가 좀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네. 그 외에 좀 먼저 딴 것부터 살펴보면 유동성 지능, 그러니까 약간 선천적인 거, 그거는 성년 초기에 감소가 시작하게 되고 결정성 지능, 우리가 이제 좀 이후에 배워가면서 증가하는 지능 있잖아요. 그거는 중년기 내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추상적 능력, 동작성 검사는 연령에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애들이 유동성 지능이랑 좀 더 관련이 되겠죠. 이제 기억으로 다시 돌아오면 기억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거는 사실 뭐 다들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럼 기억이라는 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 그래서 기억은 부화하고 저장해서 인출하는 요 세 가지 과정을 이제 회상이라고 해서 기억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넣을 때 부호화를 시켜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꺼내는 게 인출인 거죠. 그럼 부호화 과정은 이제 좀 살펴보면 그 교재에 어디 있지? 교재 579쪽에 보면 부호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성년이랑 중년이랑 부호하는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저장 과정은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단기 기억은 전화번호 7자리 외우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단기 기억이 뭔지 알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화번호가 123-4567이다. 뭐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어쨌든 이걸 외워보라고 하면 계속 123-4567, 123-4567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단기 기억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 기억, 그거를 한 6개월 후에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평생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어떤 에피소드라던가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에 남아서 계속해서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각 기억은 그렇게 나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데 단기 기억은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특히 장기 기억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출 과정은 이제 연령 증가에 따라서 기억 재료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이 능력이 감퇴하면서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는 인출 과정에 좀 쇠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회상 능력은 쇠퇴하지만 재인 능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고 이제 기억 영향 요인 4가지가 교재에 나오는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요인에 뭐가 있는지. 네. 중년의 인지 변화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에서도 좀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뭔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중년기에 제일 절정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삶의 어떤 실용적인 지식이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경험이 축적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20곡에나 실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성년기와 중년기에게 이제 제시를 했을 때 20곡에는 성년들이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중년들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창의성은 우리 성년기에 했던 얘기라서 거의 겹치는 얘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영상 하고요. 두 번째 영상은 직업 발달과 직업 전환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